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연소 1. 안 해봤으면 어려운 그레이엄. 그레이엄이 가벼운 놈이 멀리 퍼져나가. 메커니즘은 확산이라고 배우죠. 확산은 원래 개념은 이제 에너지로 생각하거든요.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 이건 이제 우리가 압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도로 생각을 많이 하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연기 이렇게 딱 생각할 때 예상하면 되고, 농도로도 많이 합니다. 그죠? 농도. 굳이 압력으로 따지기가 애매한. 그래서 농도로 따질 때 농도가 많은 쪽에서 옅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이제 피크의 법칙 이렇게 딱 쓰거든요. 여러 개념으로 이렇게 추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확산의 이제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속도. 확산 속도. 어떤 놈이 빨리 나가냐, 이렇게. 그게 이제 진리가 이렇게 나온 게 만들어내죠. 가벼운 놈이 멀리 간다. 멀리 간다기보다는 빨리 퍼져나가는 거지. 빨리 간다.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얘네들은 따지면 분자량으로 되고, 빨리 간다. 확산 속도를. 그건 당연히 아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다라는 거지. 그렇죠?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라는 거죠. 제곱근의, 아시겠나요? 그렇다 보니까 확산 속도는 가벼운 놈, 무거운 놈 이렇게 따져봅시다.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어진 형태가 LPG하고 LNG다.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LNG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틀렸네. 이런 문제가 틀렸네요. 올려놓으면 문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저희들이 찾아서 다 알았어요. 네, 다 수정을 다 해가지고 다 문제를 그렇게. 그럼 저도 이제 낸 척 할 테니까 다 푼 척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다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된 거죠. 이제 제가 대충 내면 얼마 또 이러는가 봐. 나를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셨네요. 찾아내기 힘들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문제였고 몇몇 안 남은 법칙 중에서 한 문제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해보니까 LNG는 주성분이 이제 거의 메탄이 100%입니다. CH4. LPG는 프로판과 부탄을 적절하게 썼거든요. 계절마다 좀 다르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효율 측면에서는, 발열량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LPG를 C3H8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쭉 다 한번 냈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는 문제는 읽었습니다. 25점짜리 밤에서 읽었습니다 했죠. 그래서 문제를 짠 풀어본 거죠. 했더니 요 공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봤죠. 답지는 더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니까 또 그냥. 아니, 답지 아침에 받았어요. 그런데 답지 아침 받았네요. 이래서 쌍욕할 뻔했네요, 이제.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계산해 볼게요. 얘를 C3CH4로 해서 얘는 이제 16g이 되는 거죠. 16g. 자, 문제를 살짝 보고 같은 문제인 줄 알고 답을 살짝 같이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44고 16이죠. 그러면 44가 되고 16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나오나요? 1.66 나온답니다. 요 정도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메탄이 프로판보다 1.6배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걸 다들 이렇게 메탄 답지를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라. 어떤 개념이다. 모든 문제는 풀 때 계산 문제는 특히 이런 정도 세팅이 100점이 나왔던 만점에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주어지면 확산 법칙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 식으로 대한 설명, 식 하나 적고 조건 넣고 문제 풀이하는 방식으로 이걸 늘 습관으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연쇄 반응 그리고 화학적 소화이죠. 여기서 몇몇 가지를 약간 기초적인 개념으로 차이를 얘기할게요. 원래 이제 이런 게 있죠. 가운데 이제 원자가 있고요. 원자만큼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을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형태를 우리는 중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성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떨어져 나가는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만 남죠, 이렇게만. 얘를 이제 양, 이온, 이렇게 다. 이 전자가 다른 놈 있는 데 가서 붙은 거.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극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개념은 이해하시죠? 극성을 이래 띠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온이라는 말이 있고 이온. 극성을 띈 이온이 있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라디칼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라디칼. 라디칼은 이온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면 같지 않습니다. 이 라디칼은 원자가 에너지를 가진 불안정한 상태, 아주 짧은 상태를 라디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쓰면 식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 수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메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메탄. 산화 반응을 할 때 이 메커니즘이죠. 탄소 하나는 산소 하나를 취해서 완전연소 생성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갖고 가는 거죠. 야, 좀 도와줘. 이렇게. 수소는 에너지를 받고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여기 나머지 하나 계시죠? O2 중에서 내려오면서 O 이렇게 두 개가 돼서 H2 하나, H2 하나. 그래서 EH2.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이제 그냥 단순 그림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얘 어떻게 결합했어, 이런 등등. 얘 에너지 받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 받은 거. 화재로 인한 열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점화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 주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아이는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H. 요 상태가 라디컬입니다. 그 라디컬은 극성을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 뭐 너 무조건 틀렸고 내게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라디컬이 이온처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이 OH가 어떨 때는 뭐 마이너스 이론과 결합하고 어떨 때는 플러스 이론과 결합하거든요. 그렇게 결합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로만 쓴다, 플러스로만 쓴다라고 하면 답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얘는 누구랑 결합합니까? 누구랑 결합할까요? 답 안 썼습니까? 산소랑 결합하죠. 예. 제가 뭐 위압적으로 묻지는 않잖아요. 제가 뭐 칼을 들었습니까? 몽둥이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쌍욕을 하죠, 가끔씩. 쌍욕 가끔씩 하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라디칼.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누구를 만나면 등등. 보이시죠? 반대로 있나? OH가 이상하게 결합이 됐네. 특이한 반응을 먼저 했네요. 일만한다. 답 쓰신 분은. 그래서 얘가 OH가 누구를 만나서 다시 또 수소 이온을 만나서 우리 말하는 H2O.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이 두 놈이죠, 이 두 놈. 이 두 놈이 특성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일가 이온 같은 놈입니다. 같은. 이온은 아닙니다.
일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일가끼리는 반응성이 엄청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가가 엄청 얘를 또는 하나 부족한 놈이 얘를 완전히 미친 듯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1쪽이나 몇 쪽? 7쪽이 요 둘이를 엄청 잘 캐치하겠죠. 1쪽 쪽에서는 칼륨, 나트륨, 7쪽은 플로르부터 해서 아요딘까지,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브로민, 염소까지. 요네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는 소화작용이 되고요. 소화작용. 그리고 얘네들 자체로는 반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 가염을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한번 써놓을까요? 지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가연성 엄청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 칼륨하고 나트륨은 아예 그냥 이제 금속 화재의 주 원인이 되는 거죠. 얘네들 약재로 쓰는 거. 이 내용이 야 특이하네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요거 어떻게 결합됩니까 하는 거죠. 얘랑 얘네들 결합하는 거. 우리가 이제 130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할론 130을 얘를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왜? 걔가 저약가 제일 좋은 거니까. CF3 그리고 BR이 1301이거든요. 할론 1301 약재. 걔네들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CF3랑 BR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 BR의 형태가 얘줘요. 7쪽. 한 개만 더 있으면 불활성 기체가 될 수 있으니까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서 얘 만나는 거죠. H하고 BR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HBr, 브로미나 수소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독성인 독성. 라디컬을 캐치하면서 억제 소화를 하고요. 억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독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연장이 뭘로 갑니까 하면 얘네들은 초기에 99%를 10초 이내에 방출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지. 요런 흐름들. 그렇죠? 그래서 요 틀, 연쇄 반응에 대한 틀, 억제 소화에 대한 틀 적어주는 거죠. 이거 뭐 기사 수준과도 유사합니다. 몇몇 가지만 좀 특징을 보시면 요 두 개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차 하시고, 할론 1301을 제일 많이 쓰는 건 소화 효과의 탁월함 때문인데 그냥 다른 약재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칼을 만나가지고 저 H라고 하는 부분, 라디칼을 캐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첨언이고 주가고, 그 다음 넘어가면 요 의미가 있네요. 그죠? 뭡니까? 비열이 있습니다. 비열. 비열은 뭡니까? 라면 단위를 잘 보시면 되죠. 그 단위의 유추는 제가 단위를 보통 묻는 문장들이 있어요. 뭐의 단위. 이런 거와 똑같죠. 열량. 열량의 단위가 뭡니까? 열량 이렇게 딱 쓰잖아요. Q. 열량. 열량은 뭡니까? 라면 그냥 식을 보면서 이 열량에 대한 정의를 정리할 수 있거든요. Q는 뭡니까? M, C,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열량이라고 하는 요소 잘 보면 우리 이렇게 줄로 볼 수도 있고 칼로리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칼로리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질량이고요. 질량이고. 비열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위를. 그러니까 비열은 공부하는 형태로 나중에 얻게 가는 거지. 비열이 무슨 단위입니다 해서 칼로리가 구해지는 형태는 좀 공부가 약간 여기죠. 그래서 이게 온도차 많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온도를 설명할 때는 절대 온도로 하고요. 온도 차를 설명할 때는 도시로 해놓으면 됩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요 빼고 나머지를 다 돌리면 비열에 대한 단위가 되겠죠. 비열은 킬로칼로리에서 킬로그램 그리고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의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이 비열이라는 것은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딱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주된 건 또 뭡니까? 이 열량을 줬을 때 뭐가 불났다고 가정하는 겁니까? 이해해줘요, 순수하게. 이렇게 딱 정리해 봅시다. 온도가 오르면 불이 나는 거예요. 온도가 발화점에 도달하면 불이 납니다. 쉽게 딱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델타 T 하나를 두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네. MC하고. MC.
얘와 얘의 관계네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량은 외부에서 주어질 거예요. 아예 열량을 작게 주면 불은 절대 안 나지. 근데 열량이 왔을 때 온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크게 해놓으면 됩니까? MC를 크게 하면 되죠. MC를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열 용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는 요렇게도 활용하고 반대로도 활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이 안 나게 할 때는 MC를 엄청 크게 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비열이 좋은 물질, 비열이 엄청 큰 물질을 쓰든지 아니면 질량을 크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화재를 예방하는 측면이고, 반대로 화재 열에 쉽게 반응해버리게 만들려면요, 비열도 낮은 거, 심지어 질량도 낮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조기 반응형 헤드를 설계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거죠. 요 형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포지션이 엄청 큰 거니까 잘 한번 이해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사 수준의 문제는 왜 물을 소화약제로 쓰냐 이렇게 묻죠. 비열이 커서. 그렇죠? 비열이 얼마 정도 큰데? 1 정도 된대. 1이 큽니까? 이렇게 산술적인 숫자인데 나머지는 다 0.5 정도로. 그만큼 이제 온도 올리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더라 생각하면 되죠. 기준을 잘 이해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거 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 두 번째, 이 지금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최적이 일정했었을 때는 정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는 정압 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에 정적, 정압 비열이거든요.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지. 왜 차이가 생깁니까가 기존의 1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봤더니 뭐냐 이렇게 다.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큰 이유는 뭡니까? 정압은 팽창해서 외부적으로 일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더 커졌다. 이 정도만 적어놔주셔도 상관없어요. 요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해서 0.24, 0.17이죠. 이걸 세부적으로 좀 더 파도 되는데 굳이 안 파도 되는 거야. 딱 10점짜리는 그 틀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얘가 0.24, 0.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비열의 그 다음 활용은 첫 번째 나오는 형태가 비열비입니다. 비열비. 비열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말하는 감마 이렇게 써가지고 쓰는 거죠. 뭐 어떻다. 그렇죠? 쓰면 0.24 나누기 0.17 하면 0뭐 나왔습니까? 1.4 나왔죠. 1.4. 여기까지 됐고. 두 번째는 단열 압축일 때 공식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죠? 단열 압축.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의 식이죠. 그 형태가 아래쪽에 이렇게 짠 나옵니다. 짠. 보입니까? 이렇게? 함께 딱 하시고. 이렇게 나온 형태가 T2, T1. 똑같습니다. 이건 P1, P2의 식이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으로 딱 한번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봤더니 이 온도다. 요거 이제 절대 온도를, 온도 차가 아니죠. 그냥 온도를 묻기 때문에 절대 온도를 도시로 바꾼 온도다. 딱 생겨 놓으시고. 짠! 줄 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잘 봐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연소에 대한 개념 정도로 이해해 나가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에 대한 연소의 상한계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던 존스식이라는 것들, 존스식은 양론 농도를 구해서 계산식으로, 그렇죠? 계산식으로 추산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그럼 첫 번째 완전 연소 반응식에 대한 틀을 제가 적어볼게요. C의 X, H의 Y는 이렇게, 그죠? 더하기 이렇게 생겼어요. X 플러스 4분의 Y 5의 2 그리고 X CO2 2분의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들 필요 있습니까? 근데 한번 해보세요. 검사할 때 좋은 거니까. 그죠? 우리 파라핀계라고 하는 것들은 틀이 C의 N과 H의 2N 플러스 2였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주어진 아세틸렌은 다른 계열이죠. 그래서 C2, H가 둘. 그냥 얘는 그 이제 양쪽 개수를 맞추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더하기 2 넣고 2 넣어서 0.5가 되니까 얼마? 2.5.
풀이 잘 됐네요. 한번 제대로 안 봤네.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세틸렌 1몰이 완전 연소시킬 때 산소는 2.5몰을 소비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아세틸렌, 우리가 발열량을 생각해 보면 산소 소비량으로 발열을 본 거거든요. 아세틸렌이 발열이 좀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탄소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세틸렌의 형태가 요 12에 둘이니까 24, 26g을 완전 연소시키면 산소는 얼마큼 발생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거 물을 줄 몰랐구나. 넌 꼭 풀이들 안 하더라. 65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네요. 대비했었을 때. 딱 한번 봐놓으세요. 요 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말하는 양론 개수, CST다. 그죠? CST. CST는 연료몰, 그 다음에 공기몰이죠. 공기몰. 곱하기 100입니다. 얘 잘 기억해야 되죠. 산소에 나누기 나누기 0.1. 즉, 공기 중에 산소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눠주면 역으로 공기 전체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했더니 뭐냐? 1. 얘는 제가 보고 11.9 나오던가요? 맞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했었는데. 7.7입니까? 아, 계산기가 엉망이었구나. 답이 너무, 제가 2번이나 해봤는데. 아, 너무하네. 그 전체 답이 65가 아니고 80. 65가 아니고 뭐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론 공기몰수 11.9는 맞죠? 네. 이거 계산하면 7.75 맞죠? 네, 그거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7.7은 맞는데. 아, 그래서 공기몰 하고 있는데 제 풀이랑 관심이 없으시네요. 나는 일단 얘기할 테니까 뭐 너는 그냥 그럼 왜 답 줬니 이런 거. 얘가 11.9 이렇게 딱 계산해 보면 이거 곱하기 100을 했더니 7.75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양론을 알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존스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거죠. 존 원래 JOHN이 존인데 이렇더라고요. 존. 이 존도 쓰긴 하더라고요. 이 존도. 이 존입니다. 이 존. 그죠? HN이 아닙니다. 그죠? 했을 때 상한계 UFL은요. UFL은 우리가 이제 양론에다가 3.5배 정도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따져봤더니 7.75 곱하기 3.5네요. 얼마 났습니까? 27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좀 많이 짜쳐가지고, 그죠? 존스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잘 없어요. 그냥 존스는 이렇다 이 정도 뿐이지. 존스의 배경이 이렇고 어디에서 어느 물질까지만 존스식에 해당된다 이런 게 없고 상한계는 잘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 원래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5에서 81%. 우리가 이제 통용되는 가연성 물질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상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거의 얘는 위험도 수준으로 하면 서열 2위입니다. 제일 위험한 놈이 이황화탄소. 서열 2위, 세 번째가 수소. 3점 강자가 있죠. 그죠? 제일 첫 번째 CS2. 우리가 사류 위험물 중에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가 얘가 가장 끝판왕의 위험도를 가지고요. 두 번째 놈이 C2H2. 이렇게 아세틸렌입니다. 세 번째가 C2 수소죠. 수소. 그리고 세 가지 3종 세트는 필히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하면 특수인화물인데 어떻게 저장해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가 기사 때 많이 배웠잖아요. 물속에 저장. C2H2가 어떻게 물속에 저장됩니까? 사류 위험물인데. 몰랐습니까? 네? 비중돼 있습니다, 비중. 근데 액체잖아요. 액체 비중을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요 지금 CS2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로 돼 있는 철근 콘크리트 수조 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관하는 거지. 위험을 좀 공부했으면 다 아는 거지. 그 다음에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에.
그죠? 우리가 용접한 연료로 많이 쓰고 있죠. 세 번째, 지금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자동차. 차세대 에너지원이죠. 이 3종 세트는 그냥 인화성 액체가 위험하다. 끝판왕이 누구야? CS2입니다. 그죠? 나머지들 확인 계속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나오면 좀 예민하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81%인데 27.1. 크다. 관리도 크다. 차원도 크다. 구별도 크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넘어가서 제가 이제 발화점과 발연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K급이라고 하나 적어볼까요? K급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식용유거든요. 식용유. 이게 식용유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액체는 기화되고 난 다음 그 기체의 양이 가연성 혼합기 내에 들어오면 위험해지는 정도인데, 그렇죠? 요 K급의 유류는 발연점이라는 것들을 따로 가져요. 그게 약간 좀 우리가 공부할 때 괴리가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K급에 대한 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식용유, 주방화재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온도, 인화점하고 그 다음에 발화점, 스스로 불이 나고 있는 발화점 사이에 요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차이. 이 차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K급은 위험하다, 재발화가 된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덮어둘 필요가 있다 등등 온도를 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용어 K급 때문에 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해보자는 거지. 그냥 뭐 발연점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발화점 우리가 알고 있던 범위 내에서 물질 자체 등등.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중국집에 대한 웍이 있어. 웍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센 불로 중국 음식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그죠? 불 피웠어요. 기름 온도가 올라갔어. 온도가 발화점에 도달했어. 그죠? 불이 났어. 확. 순서 보세요. 1. 온도 상승. 2. 불 났어요. 3. 인화입니까? 자연발화입니까? 또 지인 이름 같습니다. 인화. 인화입니까? 발화입니까? 인화는 뭡니까? 혼합기 형성의 외부 점화원이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거. 발화는 열이 축적되어 가지고 불이 나는 거. 인화입니까? 발화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인화는 혼합기가 형성, 외부 점화원으로 불이 나는 거. 발화, 축적에 의해서 불이 스스로 나는 거. 인화 점화원 아닙니까? 아니 가연물 안에 외부에서 이별이 됐잖아요. 네. 이별이 된 상태에서 가연성 공학이 됐지만은 밑에 원 밑에 점화원이 있어가지고 거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삭제하고 다시 얘기한다고. 혼합기 형성이 있고 외부 점화원이 왔는데 불이 뭐 붙는 거. 인화. 외부 점화원을 신경 쓰지 마. 열이 축적되어서 발화점에 도달해서 스스로 불이 나는 거. 뭐? 발화. 위에 거는 발화. 이 부분을 참 어려워했어. 그래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발화입니까? 얘 때문에 불 났는데, 그렇죠? 얘가 환경에서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축적이 되는 형태에서 불이 나게 된 거기 때문에 발화로 보는 게 바람직하죠. 이건 제가 여러 문헌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좀 받은 거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얘 뭐 없었으면 불 나냐? 있을 수 있지만 발화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 정의 문구 요건상에서는. 그래서 외부의 점화원입니다. 점화원. 외부의 점화원. 이 외부의 점화원은 뭐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까? 혼합기를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그때 불이 붙거나 하는 지점. 근데 인화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죠. 외부 점화원이 없이, 이거 외부 점화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점화원에 해당 부분보다는 얘가 이제 추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좀 어렵죠, 이 부분들. 이렇게 딱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영양인자. 요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제가 저것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저거 외에 우리가 이제 연소를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가연물과 그 다음에 산소하고 점화원이 필요하거든요. 가연물에 대한 특징 한번 잠깐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중. 비열과 비점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어요. 왜? 비점은 낮을수록 쉽게 끓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그 비열, 온도에 쉽게 반응해서 온도가 쉽게 오르는 정도니까 맞아. 비중은 높을수록 가연물이니까 낮을수록 가연물이니까. 비중.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어요. 비중은 높을수록입니까? 비중이 높은 게 좋나? 낮은 게 좋나? 비중의 정체는 베이스가 밀도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이스가 밀도죠. 밀도의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중은 높을수록입니까? 낮을수록입니까? 이유는요? 비중이 밀도 역수도 역산이라고요? 아니, 역수라고요. 왜 역수입니까? 위아래가 다 밀도로 돼 있는데. 밀도분의 밀도입니다. 비중은. 기체 비중은 공기에 대한 해당 가스고요. 그 액체나 고체의 비중은 물에 대해서 그 물질입니다. 비중이 낮다는 거는 밀도가 같이 낮다는 건데 밀도가 낮으면 그 가연물의 그 표면적이 다 공성물질하고 같은데 개념으로 보면 기초는 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암기를 안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딱 정리해 볼게요. 밀도구나 딱 생각하세요. 밀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밀도는 최적분해, 즉 부피분해 질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질량 중량 상관없이 안 하셔도 됩니다. 따져보면 같은 질량일 때 질량 일정해요. 질량 일정합니다. 비중이 작다는 말은요, 뭐는 크다? 부피는 커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기하고 접착 면적도 커집니다. 얘랑 거의 유사하게 비례하는 형태가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밀도는 작을수록 훨씬 더 혼합기를 형성하거나 연소하기가 용이해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액체든 고체든 기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죠. 다 세팅해서. 누가 질문했는데 바로 쉽게 답을 또 반대로 했더니, 아니 반대로 한다, 약간 좀 어렵게 했더니 못 알아들어가지고. 요거 탄소수 많을수록, 분자량 클수록, 구조 복잡할수록 등등등등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발연점. 발연점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요리할 때 많이 쓰거든요. 기름이 타기 시작한다. 연기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땡. 그죠? 올리브땡은 할 필요 없네요. 올리브 기름은 비비땡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닭 회사가 있습니다. 과연 100% 울트라 버이지니아 오일일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걔네들은 이제 발연점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금방 타버려요. 그래서 집에 있는 좀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런 것도 제일 좋은 급 사가지고 뿌려보세요. 계란 굽는다고.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타버려요. 금방. 그래서 그걸 닭을 튀긴다? 놀라운 기술인 거죠. 성분비를 얘기 안 해주던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발연점이 낮아지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포화지방산, 불포화. 요게 조금 더 들어가면 자연발하고 연결됩니다. 딱 넘어가서 훈소. 훈소는 말 그대로 이렇게 딱 정리합시다. 그죠? 제가 이거 이제 연소범위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연소범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개념을 약간 이해했으니까. 온도고요, 온도. 얘는 농도로 돼 있는 거죠, 원래는.
그죠? 하지만 온도하고 압력을 알아야 요 선을 구할 수 있는데 온도의 선을. 그죠? 뭡니까? 압력. 이 그림은 좀 특이하게 온도와 농도와 압력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엄청 신기하죠? 엄청 신기하죠? 그죠? 원래는 온도와 농도만 나타내는 그림이어야 되고 어떨 때는 압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요 선이 이제 같거든요. 요렇게 해서 연소 상한계, 하한계, 양론 이렇게 딱 따지는 거죠. 이 그림의 형태는 이 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얼만큼 증가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하고 동일한 거죠.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네 가지의 형태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요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연소범위라 부릅니다. 근데 연소범위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게요. 무슨 연소? 무슨 연소? 완전 연소? 덜 완전 연소. 무슨 연소? 이때를 화염연소, 불꽃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꽃연소. 잊지 마세요. 불꽃연소입니다. 불꽃연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가연물의 형태가 뭘로 이루어졌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로 분류했었을 때 연소. 그 중에서 기체 연소는 무슨 연소와 무슨 연소로 분류합니까? 기체. 기능사도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확산하고 기초는 다들 계신데 이제 시험만 좀. 불꽃 연소는 두 가지입니다. 확산과 예혼합. 확산, 예혼합. 이 동네 딱 들어가 있어요. 딱 됐어. 그죠? 이게 불꽃 연소. 불꽃이 없는 연소가 있어. 그걸 뭐라 부를까요? 훈소라 부를까요? 훈소는 여기 있습니다. 훈소. 어떤 측면에서 봅시다. 온도 측면 기준점하고 농도 측면에서 농도 기준점으로 과농 상태 때는 훈소가 발생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온도가 낮은 측면 쪽에서도 또 훈소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과농과 저온 상태에서 훈소가 발생돼요. 이해하세요? 그렇구나. 고온은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로 훈소를 억지로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추가로 해. 그죠? 요 형태에 대해서는 불꽃 연소 맞는데 스스로 불나는 점으로도 딱 별도로 구분해. 얘를 자연 발화 영역이라 불러요. 자연 발화도 불꽃 연소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연소라고 불리우는 이 형태가 생기지 않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요 정도죠. 액체 영역이 안 생기는데 제일 안전한 영역. 그죠? 안전 영역 이렇게 할까요? 세프티존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딱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기체. 요걸 이해해서 보세요. 중요합니다. 훈소. 일반적인 여기를 얘기하죠. 과농 상태, 저온과 과농. 화염이 없는 상태의 느린 연소를 얘기한다. 훈소의 특징, 메커니즘. 훈소는 엄청 느리고 느바리 똑단면 뭐 이렇게 외우죠. 굉장히 느리고 다공성에 대한 연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를 많이 띠게 된다 정도 보시고 나머지 연기 많이 발생하고 설비적 형성, 소화는 이렇게 해라 등등등 있습니다. 흡열 아예 배출. 그렇죠? 흡분 혼연배라고 하는 일반적인 연소의 과정 대신에 흡열 바로 배출하면 바로 분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됩니다. 메커니즘을 딱 보면 이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의 연소 메커니즘은 가연물을 흡열시켜서 분해되죠. 그 다음에 혼, 연, 배출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해됩니까? 흡열되고 난 다음에 뭐 됩니까? 여기서 분해도 되기도 하고 양초 같으면 녹기도 하죠. 증발도 되거든요. 근데 흡열 받자마자 얘가 어떻게 개회로 배출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흡분 혼연배 형태로 배출된 놈은 그 생성물이 그죠? 거의 기체와 유사합니다. 이해되나요? 타서 이때 뭐 기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액체 고체도 있지. 연기 타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거의 액상 성분이 많이 있어요. 입자 덩어리가 커. 독성이 많아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흡열 받고
완전하게 연소 없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설명. 그 다음 넘어가서 토치. 이건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치 등에서 직경이 고정되어 있는 토치 램프에 대한 화염 나오는 구멍, 염공, 화구라고 불리는 놈이 있어요. 그 내부에, 토치 내부에서 분출 속도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때 화염에 대한 길이가 분출 속도에 따라서 길어지는 것. 비례하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비례. 난류가 되면 길이가 고정되어 버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분출 속도입니다. 지금 나오는 요거 각각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등이 다 토치입니다, 토치. 근데 다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레버를 많이 열었고 가스가 많이 나오게 만들었죠. 가스가 나오는 속도에 따라서 화염의 길이가 길어지는 일정 영역을 층류, 일정한 흐름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층류, 그죠? 그 다음에 난류, 불규칙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분속도 일정 이상 되고 나면 더 이상 화염의 길이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요. 일정해지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화염 높이가 고정되어 버렸습니까? 하는 거죠. 이때는 배경 지식이 이런 겁니다. 완전 요소 때문에 그래요. 완전 연소라고 딱 쓰고요. 그러면 연소라고 하는 거, 타는 거는 어디가 탑니까? 하는 거죠. 가스가 나온다 생각해 볼까요? 가스가. 요 토치에서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불이 없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나가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근데 어느 면이 탑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면이 타요? 내부까지 전부 다 탑니까? 생각했더니 안 그렇더라고. 이론이. 이렇게. 외부가 타거든. 외부. 표면이 탑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오남 연소라든지 확산 연소에서 예오남 연소를 딱 표면을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했더니 이게 화염이거든요. 화염. 가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가스가 외부에 미연소 가스입니다. 미연소되어 있는 가스가 이 화염면, 화염의 이 면에 어떻게 가서 탄댔습니까? 수직으로 들어오면서 타요. 이해되겠습니까? 수직으로 들어오면서 탄다고. 그래서 요 표면만 타는 것도 똑같아요. 화염은 표면으로만 되어 있구나. 가스량 대비했을 때 표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펼친 거죠, 펼친. 펼친 것을 둘 다가 나오는 것과 타는 게 같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완전 연소거든요. 그걸 기준점으로 쓴 식이 아래에 나와 있는 식인데 졸라 어려워요. 못 외우고 있어. 나중에 외우면 됩니다. 여기 과거의 기출인데 내기에는 딱 적당하고 엄청 단순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오는 총 유량. 밀도는 생각하지 마세요. 밀도. 요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원주의 직경의 높이에 되는 거죠. 요겁니까? 요만큼이 면적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만큼 면적. 그래서 질량 유량은 밀도 면적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질량 유량도, 연료의 질량 유량도 밀도 면적 속도로 되어 있어요. 그게 같다는 거지. 같아야지만 된다 하는 거죠. 완전 연소 다 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죠. 불완전 연소하면 이 리듬은 다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연소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다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았다. 이렇게만 남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생각해 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 뭐 다 지나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나머지는 다 상수로 돌리고요. 속도가 나오는 속도가 타는 속도하고 동일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요 지금 나와 있는 그렇죠? 길이랑 뭐하고만 일정하다라고 따지라는 거지. 뭐하고 일정하답니까? 직경하고만 직경. 요 D 남았죠, D. 그래서 LF가 직경
나머지는 상수. 신경 쓰지 마세요. A로 해놨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직경하고 넘어온 거지. D 넘어갔어. 요거만 줄쳐놓으면 되죠. 화염 길이가 그렇더라. 계산입니다. 거기까지만 딱 봐놓을게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제가 낸거 뭐 나왔니? 이렇게 1차 공기율 번호, 그죠? 요거 이제 굳이 번호의 이별량인데, 그죠? 가스의 압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요 그림을 딱 보시면요, 1차 공기율과, 그죠? 그 다음에 1차 공기율이 높아지면 역화가 될 수 있고, 그죠? 역화가 1차 공기가 높으면 역화가 된다는 말은, 제가 번호를 잠깐 하나 그리면 분쟁 번호가 좀 다른 모양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구가 있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장비.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가스입니다. 가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무슨 공기? 1차 공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 2차 공기. 이렇게 해서 불이 납니다. 불이. 분쟁 번호가 뭡니까? 요 레버죠. 요 간격이 딱 작게 돼 있으면 그냥 가스만 나와서 불 붙이는 거예요. 이걸 싹 돌리면 열어주거든요. 열어주는 형태가 분쟁이라는 사람 이름 때문에 분쟁 번호. 이렇게 불러요. 요거. 왜 했습니까? 1차 공기를 밀어 놓으면 여기서 벌써 섞인다, 그죠?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섞였다 생각해 놓을게요. 혼합기. 혼합기 때 섞이는 양이 충분하면 양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화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져요. 또. 이걸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 가스 나오고 우리가 지금 가스 버너들 다 그래 생겼어. 가스에서 나오면서 공기가 빨리 올라가면서 불 붙어요. 그게 대한 원리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 간격 있죠? 간격을 공기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만큼의 간격. 이 1차 공기 공급이거든요. 공급에 대한 양을 공기율. 1차 공기가 작아. 그죠? 작으면 산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요 2차 공기만 공급받아가지고는 잘 안 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황염이 생길 수 있어요. 황염이 약간 불완전 연수 좀 가까운 좀 낮은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1차 공기 공급량이 원활하게 너무 잘 들어가. 그러면 양론처럼 확 커져요. 이 불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커지면 역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걔를 갖다 우리는 역화라고 불러요. 역화. 가스를 엄청 잘 집어넣어. 세게 많이 집어넣으면 외부 공기도 잘 들어오고 가스 들어오면 리프팅이 생깁니다. 리프팅. 불꽃이 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차 공기율은 없고요. 가스만 딥 담아. 그러니까 완전 불완전 연소. 황염과 불완전 연소는 한 끗 차이입니다. 1차 가스압이 적정량으로 해서 적정하면 황염이 생기고요. 더 많이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과거에 배워왔던 거 해볼까요? 요렇게 나가는 속도를 분출, 가스 속도입니다. 타는 속도예요. 타는 속도를 연소. 여기 이제 평형을 이룹니다. 평형을. 일반적인 정상 연소. 그죠? 그 다음에 분출 속도가 더 커. 그럼 불꽃이 뜨겠죠? 얘를 뭐라고? 리프트.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게 분출하고 있는데 바람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불꽃이 날리듯이 꺼졌어요. 그러면 블로우프를 그랬지. 그렇죠? 그런데 얘가 바깥쪽이 너무 잘 타서 아예 도디로 들어갈 수도 있어. 적정량에서 화염이 너무 커진 거였어요.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 얘를 뭐라고? 역화입니다. 그러니까 화염이 예창보다도 더 커지게 되면 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1차 공기를 공급하면 이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역화는 어떤 연소 때 생깁니까? 천천히 보세요. 가스가 일반적으로 1차 공급이 없어. 나가서 2차 공기에 의해서만 불이 나. 무슨 연소입니까? 아까 기체 연소 중 두 개 중에 하나. 기체 연소 두 가지가 있었어. 기체 연소 두 가지. 확산압과 예온압이 있었는데 1차 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그냥 가스가 나와가지고 2차 공기로만 불이 나. 확산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확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확산은 순서가 그렇죠. 가스가 나와서 공기에서 연소가 됩니다. 예온압은 뭡니까? 예온압은 가스하고 뭐하고 공기하고 섞여가지고 연소되는 거죠. 1차 공기가 들어간단 말은 이 상태가 지금 B급 체증이 뭐예요? 예온압되어 있는 거예요. 예온압되어 있는 놈은 불이 커졌지. 역화가 생기는 거예요. 확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확산으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확산은 진짜 불이 났거든. 이제 그 의미가 들어가져 있어. 그래서 난 얘를 냈지. 그렇죠? 여기까지만 적었고 아래 적으면 되는데 아래쪽은 참고해서 좀 더 적는 걸로 봅시다. 한두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자연발화하고 인화. 이건 다르게 보지 마시고 인화는 점화원이 있죠. 점화원. 인화는 점화원이 있고요. 점화원. 자연발화는 점화원이 없는 거예요. 점화원이 없다는 말은 가연성 혼합기를 외부 점화원으로 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지 않고 추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요거 한번 봅시다. 물질의 중심에서 온도가 제일 올라가. 그건 스스로 열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얘는 외부 전체입니다. 외부 전체에서는 온도가 낮고요. 내부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발화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얘가 발화점 도달. 발화점. 그럼 이 그림을 자연발화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 다음 인화는 한쪽만 딱 생각합시다. 오른쪽 빼고. 그렇죠? 물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외부 점화원이 여기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살짝 해서 제가 요렇게 갖다 댔어. 그랬더니 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표면 또한 열 전도율이 있어가지고 온도가 점점 내려가죠. 표면보다 약간 안쪽이 온도가 최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불이 붙어버리는 거.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 거지. 얘를 뭐라고? 인화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의 점화원이 별개로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인화는 뭐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물질만 준비하면 돼요. 물질. 왼쪽은요. 왼쪽은 뭐까지 준비했습니까? 얘는 물질은 당연히 준비하고 뭐도 자기가 에너지를 쌓아야 되거든요. 에너지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은 잘 이해하세요. 에너지까지도 자기가 준비하더라. 딱 생각해 놓고 그걸 표면적으로 씌운 그림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하든 열을 공급받든 열이 쌓여가지고 스스로 불이 나게 되는 거. 그래서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얘를 자연발화다 이해할 수 있죠. 다음 거 하나만 더. 요건 요 틀이죠. 동식물류에서는 동식물성 기름은 자연발화를 요오드가에 다 나타나는데 요오드가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납니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요오드가가 커지려면 단일결합입니까? 이중결합 이상입니까? 이중결합 이상이어야 된다. 이해하세요? 그게 약간 헷갈리는 게거든. 포하냐 불포하냐 하면 뭘까요? 보이죠?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이중결합이 많단 말이에요. 이중결합이 많은 것들을 요오드가 추출되는 양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 하나 딱 봅시다. 요거 이중결합 보입니까? 이게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에
염화요오드를 넣었어요. 염화요오드를 넣었더니 이중결합이 있는 놈이면 얘랑 대신 다 겹치고요. 이렇게 딱. 이게 추출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잘 해놓으세요. 이거 어떤 물질입니까, 이거? 네, 아세틸렌이에요. 아세틸렌에 염화요오드를 넣으면 그러면 요오드가 추출됩니다. 요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요 물질만 바뀌면 되는 거죠. 염화요오드를 넣어서 요오드를 추출한 양이 투입되는 양 대비 요오드의 그람수를 추출하는 거죠. 이 그람수가 몇 그램 이상이면 몇 그램? 130g 이상이면 뭐 건성류에 해당됩니다. 단순하죠, 단순하죠. 엄청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적어야 되죠. 이해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요오드 값, 그 다음에 불포화도, 산화도, 자연발화성 요만큼만 적어줍니다.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고 요까지만 보시고 해놓을게요. 자연발화 나올 때 됐는데 지금 자꾸 안 나오네요. 자연발화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발화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에 대한 11, 12, 13은 수업 좀 거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안 풀어본 게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살짝 한번 해보세요. 내일 우리 또 스터디 때는 집중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의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